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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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종이는 받으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기 위한 노동 필요한가를 발표하게 된 주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와 관련된 전공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제 전공인 경영과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을 한번 묶어서 설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염두에 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시국에 좀 여러 가지 그 공백만큼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길손이 저번에 뭐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소득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갖고 왔습니다. 시작할게요. 최근에 이제 저도 4학년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곧 취업을 할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취업을 했다가 올해 상반기 공채를 노리고 퇴사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매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웬만해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도 많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면, 인간이 노동하는 거에 있어서 대체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은 과연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제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행복한 이미지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OECD 평균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매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의 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일은 약간 좀 하는 것 자체가 고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일하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닥친 그 가난한 삶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현실화된 대상으로서 그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나름 감명 깊게 읽은 책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선생님의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빈자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노동윤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대충 좀 그래도 나름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과는 다르게 산업사회 초기에 몇십 년 동안의 노동력은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공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채울 만한 노동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 직후가 되어서야 급격하게 정부 주도 그리고 대기업 주도로 이렇게 확 크긴 했지만, 당시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만연해 있던 빈곤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윤리가 당시에 기득권과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노동윤리라는 거는 일을 하는 것이 고결하다,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일을 하게 시켜서 이제 노동력을 충분하게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생산자 중심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상인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윤리,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주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빈원에 넣게 되는데 이제 그 구빈원에서는 그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 천국 같아 보일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그 노동윤리를 더욱 지키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맥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생산자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자의 사회. 솔직히 스마트폰을 뭐 몇 년까지 쓰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계속 사고 싶고 약간 그런 충동들을 계속 자극하는 지금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소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화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질문해도 예. 제가 잠깐 놓쳐가지고 예. 노동윤리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 며칠 일하는 그런 노동윤리. 아, 그런 윤리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다. 그 주님께서 주신 약간 식으로. 그런 종교 같은 예? 그러니까 베버가 말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세속화된 게 자본주의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빈자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베푸는 것이 종교적으로 이건 되게 옳은 일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 그리고 이제 뭐 번 만큼 벌고 일한 만큼 벌고 뭐 그 정도 살면 됐지 않나? 약간 그랬는데 이제 노동력이 실제로 부족하게 되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노동윤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 몇 시간 일해야 되고 이런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윤리랑은 약간 다른 결의 느낌입니다. 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불행하게 보이게끔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불행하게 보이게끔 설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네.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의 예시를 혹시 하나?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당시에 모든 건장한 남성이 일을 하고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자기 자신 혹은 이제 가족 중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빈원에 갖다 넣게 되는데 책의 예시를 따르자면 이제 그 구빈원에서는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뭐 이제 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끌고 간 거네요. 예,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거리에 있는 빈자들을 구빈원 안에 넣어서 이제 좀 더 약간 깨끗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런 명분으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일하는 게 차라리 내 인생이 더 행복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게 근대 현상인데 예. 노동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그런 것이죠. 여기선 대표적으로 나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게 근대의 현상인데 똑같은데요? 현상인데 그거 자체가 엄청난 그 제도적 역할이 있었다 막 그런 식의 사회학 논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은 그 다음이라는 사람이 네. 이분이 원래는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체코였나? 뭐 어쨌든 그쪽 국가였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체코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다가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건너가서 그쪽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 저도 정확한 정보 출처는 아니니까. 그 예시를 드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산업혁명 당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까지? 예. 다음 페이지였지. 네. 네, 그래서 현대에서 사실 그 복지 국가가 한동안 대세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복지 국가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사람들이 잠시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정상 상태이니 그거를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거나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겼을 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한동안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기술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노동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회가 되면은
솔직히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예, 뭐 크게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복지 국가라는 것이 이제 후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뭐 대충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이 책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금부터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과거 노동윤리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맞지 않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바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소득 자격은 실제적인 소득 획득 능력과 분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사실 뭐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뭐 유토피아나 뭐 그런 데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 뭐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노동윤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시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갖고 왔고요. 네, 이제 이게 책이 쓰인 게 199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약간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노동윤리가 여전히 맞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빈자에 될 위험에 노출이 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누구든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논란도 되고 이제 많이 기대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노동 전방에 이제 이런 이름에 걸맞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산업혁명을 처음 시작하게 하였고 이끌었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봇 기술, 빅데이터, 그리고 AI의 결합으로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아주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장비를 이때쯤 딱 고치면은 전혀 문제 없이 계속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사슬이라고 하거든요. 펜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처음 나온 유전부터 뭐 이제 소비자까지 그 사슬인데 있는데 이제 소비자로 가면 갈수록 수요에 대한 양이 좀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데이터화해서 이제 전산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사슬 전반에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채찍 효과 또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원래 과거에는 얼만큼 생산을 할지 어떤 일정에 맞춰서 생산을 할지는 공장장 경험이 많은 이제 공장장의 몫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장장의 위치까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숙련공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제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해서 대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 수요에 오류가 생긴다는 예. 사실 나는 펜이 하나만 필요한데 네.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감을 만드는데 뭐 감자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감자 농장에다가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한 100개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거를 매달 하나씩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0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한 12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정보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감자로 시작했다가 이거를 뭐 칩으로 만들고 뭐 포장을 한 다음에 뭐 편의점에 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수요가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말했군요. 이제 농가, 감자를 캐는 그 농가 쪽에서는 수요의 왜곡이 너무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쪽이요.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 또 소매업체가 있고 도매업체가 있고 물류업체가 있고 제조업체가 있고 원자재업체가 있잖아요. 소비자에서부터 좀 더 멀어질수록 공사의 끝이 있으니까 탄력이 더 크게 받는 거는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할 때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탄력이 크다는 거죠. 사실 그 사이사이에서 뭐 12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100개 정도 퉁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경험이 많았던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마저 이제 그런 공급사슬이 통합화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뭐 서비스업 또한 뭐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요. 뭐 요즘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좀 시행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감자튀김이 몇 도에 몇 분 정도 튀겼을 때, 그리고 딱 이 감자튀김이 이 색깔일 때 맛있다고 하더라. 약간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직원 교육에 머물러 있겠지만 사실 로보팔이나 뭐 이제 뭐 그런 것들로 대체될 만한 여지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은 중에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딜리라는 로봇이 있어요. 참 이게 웃긴 게 배민 라이더스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밑에 또 가보면은 배달 로봇 딜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 이제 배달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배민 라이더스는 평생 직장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생 직장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을 이제 배달 대행 업체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빌리요? 빌리? 윌리였나 뭐 그럴 겁니다. 그 친구는 사람 딜리인 것 같아요. 지금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였지? 뭐 성남이었나 분당이었나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배달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어느 시점에 될지 이게 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첨언 하나 해도 돼요? 예. 그 로봇들을 그 로봇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 근데 사람들이 그 로봇을 안 찾았잖아요. 그 로봇 스크린에 얼굴이 있거든요. 우는 얼굴. 왜 나 아무도 안 찾아줘? 이러면서. 그러면 이 감정이 들잖아. 귀여워. 그래서 얼굴 쓰게 되고 한 사람 직장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직장을 뺏었습니다. 다 귀여워요. 이런 노잼의 유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심지어는 창의적인 영역까지 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작곡이나 뭐 그림 그리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침범을 받고 있다고 뭐 한다고 하니, 사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서 있을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일자리 많이 늘어날걸?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랬듯 산업혁명 직후에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급등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1차, 2차 산업혁명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성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서 더욱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나아가다가 이제 3차, 그리고 이제 뭐 곧 다가올이라고 말하는 4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웬만한 걸 만들어도 수요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뿌리면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전에 가내수공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값싸고 좋은 이제 물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산력이 사실상은 이제 무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더 효율성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지. 알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런 흐름을 요즘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실감을 하는데 저는 그에 반해서 다시 뜨고 있는 게 레트로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느끼기에 레트로 문화나 이런 게 뜨는 이유가 모두들 다 똑같아지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니까 거기서 살짝 무료함을 느끼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싹쓸이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네네. 완전 이제 앵커 산업대까지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인데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했어요. 주요 흐름에서 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레트로라는 것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죠. 사실 진짜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켜서 우린 그런 거 안 돼, 우린 돌아가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속에서 레트로가 다시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는 하는 거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고 예. 그냥 들은 거를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역사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 더 이상 역사가 진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게 도래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미래가 없고 말 그대로 미래가 실패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포스트 모던 문화 영역의 좀 구성적 특징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의 어떤 모방이라던가 아니면 혼합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계속 생겨날 뿐이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자본주의와 시장이 완전히 그 소비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그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예언이랄까? 그런 예측도 있었다고 해요. 처방하자면 그게 되게 사상계의 좀 도발적인 주장이었거든요. 프란시스 프라마가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세계다 이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198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자기들이 이제 누룩이 우월한 세계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도발적인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억울을 많이 끌어가지고 명성 얻었거든요. 그 사람. 근데 확실히 그때가 막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더니티가 끝났다는 거 감각을 되게 많이 학자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대적인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지적인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얘기보다는 아까 레트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저랑 진짜 친한 선배가 그거 가지고 좋은 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아니고 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문파리 문사 같은 거왜 레트로 현상이 막 됐을까 그거를 좋은 놈 써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형한테 주워들은 거라가지고 사실 그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참았다 할게요. 사실 제가 경제를 공부를 좀 좋아해가지고 경제 엄청나게 이러는 그거 좀 곤란한데. 계속 참고 있었어요. 네, 저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뭐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기업들이 더 효율성을 찾는 상황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노동 이제 인건비 쪽 많이 꼽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소비력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요는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지탱을 하는 두 가지의 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경제 잘알님께서 이제 나중에 또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경제에 뭐 그렇게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군요. 세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 네. 네, 세상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동력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맞지 않는 것이겠죠. 솔직히 뭐 아까 레트로 얘기도 나왔긴 하지만 바뀌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 혹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바우만이 얘기를 바우만의 책에서
노동윤리를 이제 제작윤리로 바꾸고 인간의 창조성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게 기본소득제라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제는 이제 여기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면은 수입이나 고용 상태 조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뭐 이게 학문적으로 순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지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동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권리,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기는 인간 모두의 것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대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기업에 한정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이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권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 기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속 보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건 없죠.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잘 배분되었다라면 이제 완전 고용을 바랄 수 있었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분배가 뭐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로부터 이제 데이터세나 로봇세 혹은 뭐 이제 탄소세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그 권리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들이 있긴 하죠.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보편적인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재원의 문제를 뭐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조적인 본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핀란드인데, 거기에서 고용 효과 자체는 크게 없었지만, 이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정을 돌봤다. 혹은,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그 봉사활동을 했다.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 해서 뭐 행복도를 더 끌어올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복도는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뭐 알다시피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은 아예 진행되지도 않고 저희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사실 기본소득이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본소득이 유일한 미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합리적인 분배 방식이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안에서도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채택이 되더라도 사실 학문은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에는 훨씬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모두에게 당연했던 그 노동윤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전 국민적으로 논의하는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솔직히 팬데믹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그 공백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아쉽기는 합니다.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취업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나 자신에 대해서 찾게 되면서 이제 더 과도한 스펙을 쌓게 되고 솔직히 업무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스펙을 쌓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하는데 사실 그 진짜 이유는 원래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라는 그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서로 간에 피말리는 경쟁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감내해야 될 그런 고통이나 불만이 없다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개 이런 것들은 노동윤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를 고치지 않는다면은 이런 감내할 것들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 계기로 이번에는 약간 늦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면은 지금 팬데믹이긴 하지만 그런 아픈 와중에도 희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주제를 진짜 제가 아주 잘 알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갖고 와서 나누고 싶었던 거는 틀 자체가 영화 이제 스터디 모임이기도 하고 이제 영화를 만드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매체를 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매체가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갖고 와 봤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네. 여기 네. 다만 그 시점에서 이미 재난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은 후라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인간의 노동이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음에도 관성에 이끌려 서로 말라 죽이는 경쟁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반성은 결국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불만은 없다는 새삼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 서로를 말라 죽이는 경험, 네. 그 이렇게 노동을 심하게 해서 서로를 말라 죽이는 경쟁이 당연히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불만이 없었다라는 말.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잠시만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잠시만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 약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데 네.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하다는 반성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경알못이라서 예. 기본소득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어렵게 듣기로는 내가 일단 돈을 안 벌어 네. 당장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알바를 안 가도 네.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다. 네 어느 정도 정도로 있죠. 받아들여. 예. 그거 네, 예. 맞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산주의 국가들 또 맞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네. 제가 물론 왜곡된 바가 또 많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빈부격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북한 같은 경우는 네. 일정 토지를 부여받고 네.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막 땅값이 막 오르고 네, 노력해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네. 같이 일해서 그 결과를 분배받잖아요. 똑같이 네. 일을 내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네. 일단 그것도 해당되나요? 그럼 기본소득의 개념? 오롯이 그냥 현금으로만 지급이 되는 네. 것이어서. 진짜 많아 보여요. 예.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노동을 해서 얻은 거잖아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좌파적인 입장에서 좀 원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갑자기 시작되긴 했지만 원래는 알래스카 같은 데서 그거를 사회적 배당제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배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라의 자산이 있으니까 친문 알래스카요? 네.
그러니까 석유 천원 자원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배당을 해주는 식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게 노동시장에 대한 유의를 왜곡하지 않느냐, 그런 데 비판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천히 말할게요. 먼저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나온 배경이 첫 번째로 기술진보적인 실업이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술이 올라가면 자본주의 투입이 많아지고 그만큼 노동의 투입이 적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건데,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뭐 주 52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케인즈가 막 일할 때는 자기 혼자 시기에는 이제 하루에 한 3시간만 일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케인즈는 생각을 했어요.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또 할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결과는 노동자라는 게 결국 소비자라는 거잖아요. 노동자와 소비자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노동을 적게 하면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소득도 적게지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공급만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쏟아야 되는데 노동을 안 하면 소비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실업자들이 많아지면은 그 실업자들한테 진짜 돈을 줘버려가지고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아이디어고. 저 여기서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저 조금 찾아봤거든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로봇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실업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 로봇을 사용한 비용을 걷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죠. 탄소세도 그거죠. 그 공산주의랑 다른 점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뭐가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네. 월 300만 원 막 이렇게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월 200을 벌어요. 그럼 200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에 계속 대체가 되니까 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4차 산업혁명 때문이든 뭐든 150만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다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줄어든 만큼 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제 일정한 양을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다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조금 지원해 주자. 지금 그 정도 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또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것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제 예술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생계를 부담을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얽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뭐 해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하기에 공산주의랑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차이는 앞서 말씀해준 것에 플러스 어떤 노동을 하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공산 자체가 같이 생산한다라는 뜻 맞죠? 그렇다고 하면 공산주의는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농사를 하라 그러면 같이 농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너가 인간답게 살려고 필요한 돈을 주겠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같은 일을 해. 그래서 같은 돈을 받아. 이거고,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약간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원래 덕질하는 게 빈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렇게 항상 개념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자체가 이제 시민의 보편권으로 삼자라고 해가지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 까록스 같은 생각에 되게 많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 동의했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게, 제 생각이 아까 처음에 그 노동 기계세 로봇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면은 막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막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 노동자가 적어지니까 실업이 만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류경제학에서는 그 얘기가 틀린 게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면은 그만큼 또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거 하잖아요. 키오스크를 만들면은 서빙한 알바생은 사라지겠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또 새로운 전문 시장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물론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임금이 시장 임금이 그 수준에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일자리를 사라진다기보다는 임금 수준이 생산성 향상에 못 미치는 것 자체가 그 경제의 분배 구조를 왜곡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가 침체되는 게 현재의 자본주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 결론은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이 생기는 거 아니고 그거에 근데 그렇진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생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뭐 그런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당장 지금 실행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성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재원 문제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안 나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술이 진보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를 수요하면서 살 수 있는가? 저는 큰 장기적인 이제 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함으로써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공동이 얘기하시면은 그걸 가장 좋은 예시가 유튜브였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조금 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좀 더 접근성 쉽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럼으로써 거기 이제 일자리도 더 창출이 되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좀 그런 좋은 예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 공장 시대면 산업혁명 시대 이 공장의 제품을 1억 명이 모았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내가 유튜브에서 1억 명의 시청자가 더 들어왔어 라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 몇 명을 더 충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1억 명이 더 원하면 엄청 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산을 해야 돼. 유튜브에서 1억 명 늘어났다고 옛날에 그 공장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만큼 유튜브에 과연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 취업 시장이 좀 좁아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요만큼 공급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시스템만 갖춰지면 그냥 뭐 이상한 비디오 좀 내려주고 노란 딱지 붙이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뭔가 여기에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가 빠져있다? 하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생각한 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기계들이 많이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네.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네. 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계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대체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저희 아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빠는 운전을 하시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잘린다가 네. 이제 공식이 돼버린 거고 네. 너 두 가지 선택안을 줘서 지금 잘리고 돈을 좀 챙겨갈래? 네. 아니면 좀 더 일하고 아예 이 회사에 두 번 다시 못 들어올래? 네. 나는 두 가지. 근데 이게 비단 저희 아빠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말은 우리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네. 사람들이 뭔가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자리는 정리가 안 되네?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생겨나는 그쵸? 일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오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뭐 기계 때문에 사람이 네. 일자리를 잃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계가 발달하기 전인데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보니까 돈 최저만 주면 일하잖아. 네. 너 존엄성 안 지켜도 되잖아. 네. 이래서 막 갑질 문화도 계속 심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1차적으로 단면적으로 제가 원하는 딱 그 논의만 취사선택한 느낌이 지금 와서 또 드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더 추가했으면 풍성했을 텐데. 예. 저도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까? 네. 라는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관점으로 보지 마라. 네. 인간의 시선으로 봐라. 네. 라는 건데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 예를 들어주시나요? 아, 그때 재원이 뭐 부족했나? 약간 그런 식으로 중단이 되긴 했는데 중간에. 저는 뭔가 네. 네네. 성공 이제 지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약간 쓰이는데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유 봐라 저기 저 나라에서도 지금 뭐 고용효과 안 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이면을 봐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딱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해석을 달리하곤 하죠. 네. 그런 어떤 인본주의나 아니면 인간적인 가치 실현이 그 사회의 공동 목표일 때는 그 기본소득을 통해서 다수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막 좌파적으로 어떤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어떤 인간성이나 인간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어떤 이익 창출, 어떤 기업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그저 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높은 지위, 더 명예, 아니면 사회적인 계급을 위한 것들인데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본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 더 뭔가 그 가치 전도적인 그런 이상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시점에는 이미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여전히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명예나 지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격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전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 격차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면 아무리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동이 그저 살기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곳이라고 하면은 난 그냥 예술하고 예술 할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벌면 돼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겠지만 그 어떤 예술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다면은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예.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예. 우리 사회가 어떤 인본적인 가치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이 비로소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레온 씨가 하신 말씀도 노동이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런 식의 얘기는 되게 많이 공감이 가서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막 철학 공부할 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이나 글도 많이 읽고 그런 식의 저도 막 글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바뀐 게 교수님 앞에서 막 저희들끼리 막 발표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막 신자유주의 뭐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많이 그 어태를 공격을 받는 게 그냥 하나만 한 말이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니들이 그냥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세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그나마 제일만 비판해서 가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 공감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하나만한 말이라고 한 게 현재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죽을 100년 또는 300년 후 딱 그 정도의 현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평생,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당위적으로 그럴 말만 하지 말라는 교수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고민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공제를 되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더 쉽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기보다 차라리 지구가 멸망하는 걸 상상하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현상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파이법을 찾으라고 다시 비판적인 논의도 막 많이 온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기본소득이 경자랄 분들 기본소득이 혹시 생기면 네. 위험의 외주화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험. 그러니까 이제 노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생명을 살리는 의사님도 계시고 저기서 막 되게 위험한 일을 하시면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이걸 지어주시는 노동자님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들 똑같은 노동자인 척 하지만 위험한 일들은 그렇지 좀 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금수저 집엔 금수저, 네. 흑수저 집엔 흑수저가 태어나면서 그런 위험한 일들은 계속해서 그런 계급이 낮다고 네.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회적인 그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을 선택하게 된 건데 기본소득이 없어지면 그런 분들은 그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받게 이렇게 된다면. 위험한 일들, 내가 예. 당장 추락사할 수 있고 막 이런 일들 네. 그런 것도 혹시 감소될 거라고. 저는 절대 안 나가고. 근데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사회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누구는 하고 싶어하고 누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삶의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막 배려를 하던가 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소의 소득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저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그냥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참 야같다 생각되는 게 그런 머리가 있으면 그런 기술들을 약간 소방관이나 소방관 인력은 유지한 채로 소방관의 안전이나 소방시설이나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발달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발달은 정말 참 느리고 정말 이렇게 산업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진짜 참 너무 씁쓸했어요. 이런 게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보고 많이 느꼈어가지고. 사람들 자체가 다 경제 성장에 조금 눈이 몰아가 있는 상태. 어떻게든 성장시키면 그만큼 일자리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고 그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한국은 IMF 때 이후로 더 심해졌고 사실 지금 같은 그 상황에서 제가 기본소득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하니까 돈을 줘가지고 조금 활성화를 시키자는 건데 지금 한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번에 기본소득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해요. 한참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말을 좀 하세요. 제가 야, 그래. SK 해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저는 그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예.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것 같아요. 아, 그런 경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지는 주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유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예. 여지는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아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거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네. 이 어떤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까지 하자면은 사실 그런 걸 막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돈이 근데 예. 돈이 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더 잘 들어주려고 하고 그쵸. 기술이 더 많이 쓰이는 곳에 뭔가 더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경향은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완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입된 시점에는 지금보다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더 힘센 사람들이 있고 더 힘센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 그 약자들을 챙겨줄 수 있을까? 그때라면 챙겨줄 수 있을까? 오히려 기본소득이 주어지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거는 이게 아래에서인지 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게 가장 그 도전적인 논의 중 하나잖아요. 성장이나 분배. 지금 당장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해야 더 분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금 보수파들의 반대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보는 그쪽 편이긴 한데 지금 당장 분배하는 쪽이 더 약간 분배 부족 개선시켜야 한다는 쪽이긴 한데 반대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결국 예. 예를 들어서 막
그 소방관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네. 그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돈 주는데 너네가 알아서 샀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하러 필요해? 돈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약자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이상은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 전환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건 저는 상당히 그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맨날 거기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뭐 해봤자 그 전까지는 받아들여지지도 않던 것이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없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뭐 이제 그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뭐 기술 발전이나 그런 것도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타 힘적으로 유의미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쏟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이 다 같이 움직여서 그거에 대한 필요를 남의 그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 없이 연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깨있고 앞으로 기본소득이 만약에 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깨어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스탠스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된다면은 예. 저 말 많이 한 것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 예. 로운 씨 의견에 좀 공감 가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 수당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돈을 주셔서 사람들한테 구매력을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야말로 시장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특히 기본소득 하면서 느꼈던 게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이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부분에 특히 여겨졌는데 만약에 시장임금 수준에서 그들한테 돈만 줘서 해결했다면 오히려 시장이 실패했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봉사와 헌신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좀 유지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줘가지고 막 노동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 노동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에서 국가적인 역할이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가지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좀 더 책임지는 역할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사장님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세요. 왜냐면 지금 시스템이 무너질까. 그러면 아마존 망하잖아요. 뭐 저커버그랑 뭐 이제 빌 게이츠랑 많이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노동 윤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맨 처음에 아, 네네. 윤리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위층의 속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 속셈까지는 아닌 건데 네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이 새로운 노동윤리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논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첨언 같은. 예전에는 뭐 공건제 사회에서는 뭐 임금 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밭을 주고 갈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품삯을 내고 근데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땅 주인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노동은 고귀한 거고 노동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으로든 아니면은 어떤 사회 지배적인 그런 가치들을 계속 활파를 했었고 그 산업사회가 돼서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공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에 뭔가를 선전하거나 아메리칸 드림을 막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나온 그 제프 베조스 씨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약자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논의 본질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해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은 한쪽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원래 이 사람이 아래쪽에서 생각을 했어 아니면 위쪽에 자기가 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라고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거나 예. 그거를 선과하게 대비시켜가지고 예. 있는 사람이 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더 꼬일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지게 된 구조 자체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개입하려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막 잘 산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구조 자체를 과학적으로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마무리 바로 해주세요. 네, 뭐죠. 근데 확실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까 아차 싶었던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뤘어야 될 얘기, 그리고 제가 중간에 뭐 예시를 더 말하려고 했었는데 빼먹은. 그래서 솔직히 뭐 가치나 임금에 관련해서도 투 트랙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그냥 단면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얘기만 썼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예, 뭐 다음번 또 발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가 대부분이었긴 했는데 사실 그냥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생각 자체, 그리고 팬데믹의 그 공간 사이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 회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